신라군에 속한 작은 마을 안평리는 대대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이곳 주민들의 삶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잔잔한 강물의 흐름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강물은 푸르른 논에 비옥한 퇴적물을 실어 날랐고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모든 주민의 마음속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말에 어느 아침 어머니처럼 포근했던 바로 그 강이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며 마을의 오랜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50살 남짓의 깡마른 체구의 여성 김순자 할머니였다. 해가 아직 대나무 숲 위로 떠오르기 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집 뒤 강가로 작은 나룻배를 저어 오리들에게 줄 불의옥잠을 걷어내고 있었다. 늘 하던 일이었기에 별다른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 무성한 갈대밭 근처에 떠있는 커다란 불의옥잠 덩어리를 대나무 갈퀴로 긁어 모으던 중 갈퀴가 푸른 수초 아래 깊숙이 잠겨있는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또 양심 없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나 동물의 사체를 강에 버려 물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며 짜증이 났다. 김할머니는 눈에 거슬리는 그 물체를 멀리 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퀴를 휘저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물체가 흔들리면서 시체 썩는 특유의 지독한 악취가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그녀조차도 코를 찌르는 끔찍한 냄새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삿대 끝을 이용해 물체를 감싸고 있는 푸른색 비닐을 힘껏 찔렀다.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데다 물살과 충격에 사가버린 비닐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찢어졌다. 비닐 아래로 힘을 걷고 퉁퉁 불어터진 무언가가 드러났다. 아주 작은 일부였지만 김할머니는 그것이 사람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김할머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이른 아침의 안개와 강가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없어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 죽으림을 다해 무트로 노를 저었다. 무트에 닿자마자 그녀는 배와 불의 옥잠을 내팽개치고 비틀거리며 파출소 쪽으로 달려가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강물에 떠오른 시신에 대한 소식은 신속하게 신라군 경찰서에 보고되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경찰차들이 안평리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도착했다. 강력팀장인 박민준 경감을 필두로 한 대규모 경찰 인력이 현장에 출동했다. 박 경감은 냉철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경찰 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즉시 대원들에게 반경 50m 이내의 강변 전체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호기심 많은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특수 보호복을 입은 법의약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모터보트가 강물에 내려지고 물체가 발견된 지점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인양 작업은 현장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꾸러미 전체가 무트로 옮겨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커다란 푸른색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남성의 시신이었다. 범인은 시신을 3개의 커다란 돌덩이에 여러 겹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 강바닥에 영원히 가라앉히려 했다. 운이 좋았거나 혹은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몇몇 매듭이 헐거워지면서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강가로 떠밀려올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박 경감은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범인이 밧줄을 묶은 방식에 주목했다. 매듭은 매우 단단하고 전문적이었다. 이는 범인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상당한 완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법의학팀에게 비닐을 감싼 방식 밧줄을 묶은 매듭 사용된 돌의 종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가 범인의 정체를 밝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이후 시신은 부검을 위해도 법의학센터로 신속하게 옮겨졌다. 박 경감과 수사팀의 주요 인물들도 직접 부검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부검실 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수시간 동안 세심한 작업을 마친 법의관은 예비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입니다. 나이 든 법의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약 2주 전으로 시신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며칠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패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입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총 5군데 발견되었습니다. 4군데는 가슴과 복부에 집중되어 있고 치명상은 목 부위에 경동맥을 절단한 자상입니다. 흉기는 아마도 날이 넓은 시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5번의 칼부림 끝에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잔혹한 살인사건. 분명 개인적인 원한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아마도 복수나 치정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의 다음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다른 모든 수사 방향은 막다른 길에 부딪힐 것이었다. 박 경감은 즉시 한 팀에게 최근 한 달 이내 신락군 및 인근 지역에서 신고된 모든 실종자 명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개의 서류가 검토되었고 정보는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세심하게 대조되었다. 거의 하루 동안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수사관들의 관심은 한 서류에 집중되었다. 바로 강 건너편 승리리에 거주하는 38세의 이민규 씨의 사건이었다.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점은 2가지였다. 첫째, 이민규 씨의 나이, 키, 체격 등의 특징이 피해자와 상당히 유사했다. 둘째, 시간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아내인 황선아 씨는 남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부검 결과는 피해자가 약 2주 전에 사망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늦장 신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박 경감은 직접 몇몇 형사들과 함께 이민규 씨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집은 꽤 번듯했고 이는 이 가족의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황선아 씨였다. 경찰들이 시신을 발견했으며 남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영안실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남편의 남은 모습을 본 황선아 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는 개인적인 특징과 발견,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근거로 고통스럽게 남편이 맞다고 확인했다. 황선아 씨가 진정한 후 박 경감은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황선아 씨는 남편이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라 며칠, 심지어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기가 많아 자주 외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번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는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남편이 어떤 여자와 며칠 바람 피우다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망설였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한 단서였다. 그것은 애정 문제라는 가장 명확하고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어주었다. 피해자가 그의 애인들 중 한 명의 남편이나 연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박 경감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주요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정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민규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미스터리한 여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고 누구와 통화했으며 누구와 데이트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팀 전체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망가진 휴대전화 속의 무심한 숫자들과 메시지들이 안평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민준 경감의 명령은 신락군 경찰서 강력팀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기계로 만들었다. 모든 관심은 이제 피해자 이민규의 휴대전화에 쏠렸다. 작지만 결정적인 비밀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증거물이었다. 2주 동안 강바닥에 잠겨있던 휴대전화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외부 케이스는 녹슬었고 화면은 생명의 흔적 없이 까맣게 꺼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무생물의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피해자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였다. 증거물은 조심스럽게 밀봉되어 최신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는 도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이송되었다. 데이터 복구 분야에서 젊지만 매우 재능 있는 전문가인 이영호 경위가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받아 금속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주 작은 나사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풀렸다. 이 경위의 손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는 케이스를 분리하여 물과 진흙에 부식된 칩과 미세 회로의 미로 같은 메인보드를 드러냈다. 그는 특수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끈기 있게 각 부품을 세척했다. 이 과정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메인보드가 세척되고 건조된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경위는 열풍기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두뇌인 메모리 칩을 메인보드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내부의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었다. 메모리 칩은 이후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특수 리더기에 장착되었다. 이 경위는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에 녹색 명령줄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방 전체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컴퓨터 냉각 팬 소리만이 들릴 뿐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거의 꼬박 하루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이 경위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첫 번째 데이터 폴더 몇 개가 복구되었다. 메시지,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셜 미디어 앱의 대화 기록이었다. 그는 즉시 카카오톡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열었다. 긴 대화 목록이 나타났다. 그는 신속하게 시간순으로 검색하여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2주간에 집중했다. 그리고 거기 그의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었다. 호프집 선미. 이 경위는 그 대화방을 클릭했다. 이민규와 이 여성 사이의 전체 메시지 기록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읽을수록 기술자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언어 약속, 그리움의 말들, 그리고 질투와 토라짐이 가득한 대화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다정하게 여보 자기라고 불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트 약속 메시지들이었다. 그들이 우리만의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심야에 많은 약속이 잡혀 있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보금자리는 다름 아닌 선미라는 여자의 호프집이었다. 이민규가 호프집 선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6월 15일 밤에 기록되었으며 내용은 자기야 지금 만나러 갈게 너무 보고 싶어였다. 그날 밤은 수사관들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고 믿는 바로 그날 밤이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 경위는 즉시 이 중요한 대화 내용 전체를 종이에 인쇄하고 밀봉하여 박민준 경감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를 받은 박 경감은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스터리한 여성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바로 안평리에서 성철 호프를 운영하며 남편 김성철 36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진선미 34세였다. 이 중요한 단서는 치정살인이라는 수사팀의 초기 가설을 확증해 주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범인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내인 진선미인가 아니면 자신이 바람맞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김성철인가 혹은 둘 다인가. 섣불리 움직여 용의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박경감은 성철 선미 부부를 바로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련한 형사 2명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성철 호프에 보내 상황을 정찰하게 했다. 그날 오후 공사장 인부처럼 보이는 2명의 낯선 손님이 가게에 들렀다. 가게는 그리 붐비지 않았고 드문드문 몇 테이블만 차 있었다. 주인인 선미 씨는 여전히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맥주와 안주를 내왔다. 그녀는 꽤 민첩하고 사교적인 여성으로 보였다. 남편 성철 씨는 더 과묵했고 주로 맥주통을 나르거나 청소하는 등의 육체노동을 했다. 두 형사는 맥주를 마시며 옆 테이블의 손님들, 즉 현지 주민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곧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주민들은 성철 선미 부부가 예전에는 금슬이 좋았지만 약 1년 전부터 성철 씨가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그동안 선미 씨 혼자 가게를 꾸려왔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전 성철 씨가 갑자기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부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철 씨가 돌아온 후로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성철 씨는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였고 선미 씨는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이 정보들은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성철 씨가 돌아온 시점은 피해자 이민규가 살해된 시점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했다. 성철 씨가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박 경감은
이제 주요 용의자들과 직접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구성되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조용히 안평리로 향했다. 경찰이 들어섰을 때 호프 집은 아직 영업 중이었다. 성철 씨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선미 씨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많은 경찰의 등장에 두 사람 모두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경감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는 가족의 거실에서 이루어졌고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처음에는 박경감이 사업 상황이나 성철 씨가 최근 부산에서 돌아온 일 등 일반적인 질문만 했다. 성철 선미 부부는 평범한 척하며 꽤 유창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박경감은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선미 씨, 이 사람 아십니까? 그가 피해자 이민규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미 씨는 순간 움찔하며 남편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네, 알아요.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일 뿐이라고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선미 씨와 이민규 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럴 리가요. 선미 씨는 더듬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누가 헛소문을 퍼뜨렸나 보네요. 그럼 이 메시지들은 어떻게 된 거죠? 박경감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인쇄한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자기, 우리만의 보금자리, 심야의 약속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메시지가 드러난 것을 본 선미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성철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겁니다. 이민규 씨는 그냥 친구 사이고 그 메시지들은 그냥 장난친 겁니다. 그는 아내를 감싸려 했다. 박경감은 성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성철 씨 부산에서 돌아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다고 하셨죠? 정확히 며칠에 돌아오셨습니까? 6월 16일쯤에 돌아왔습니다. 성철은 약간 망설이며 대답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민규 씨는 6월 15일 밤부터 실종됐습니다. 꽤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군요. 박경감이 강조했다. 부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했다. 박경감은 이 메시지만으로는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했다. 심리전이 벌어지는 동안 박경감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그는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며 가구를 살펴보는 척했다. 그리고 열려있는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아주 작지만 이상한 디테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침대 맞은편 벽에 나머지 부분과 확연히 다른 새로 칠한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페인트는 아직 매우 새로웠고 광택과 색상이 주변과 달랐다. 최근에 침실 도배를 새로 하셨나 봐요. 박경감은 무심한 척 물었지만 시선은 벽에서 떼지 않았다.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던 선미 씨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네 아들이 장난치다가 색연필로 벽에 낙서를 해서 저희가 다시 칠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황급한 그녀의 대답과 감출 수 없는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경감은 돌아서서 부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가설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이 살인사건 전체의 해답이 바로 저 하얀 페인트 뒤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대화가 끝나고 수사팀은 호프집을 떠나 경찰서로 복귀했다. 박경감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김성철과 진선미의 자택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과학수사팀도 소집하고 저 페인트 아래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덫은 놓아졌다. 죄 많은 부부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참이었다. 성철 호프에서의 긴장된 대화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후 신락군 검찰청은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다. 박민준 경감은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들이 자극을 받은 후 남은 흔적들을 인멸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력팀 기동대 과학수사팀을 포함한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다. 박경감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경찰 차량 행렬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놀란 시선 속에 조용히 안평리로 향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호프집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성철 씨와 선미 씨는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곧 무슨 일이 닥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경찰차 소리와 경찰의 큰 부름에
성철이 문을 열러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후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체념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낭낭하게 낭독되었다. 선미 씨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전문 장비로 가득 찬 가방을 든 과학수사팀이 신속하게 주요 목표물인 침실로 들어갔다. 모든 시선은 새로 칠한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으로 쏠렸다. 한 법의학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작은 메스날을 이용해 하얀 페인트를 천천히 긁어내기 시작했다. 새 페인트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자 그 아래에 오래된 페인트층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 검찰과 부부 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얼룩덜룩한 짙은 갈색의 혈흔이 나타났다. 비록 닦아냈지만 피는 석회벽 깊숙이 스며들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샘플 채취에 박경감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면봉과 특수 용액을 사용하여 얼룩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것은 별도의 밀봉 봉투에 담겨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전 과정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되었다. 피해자의 혈흔이 드러나는 것을 본 선미 씨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성철은 그저 죄악의 벽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석상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샘플은 즉시 감정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긴급 감정 요청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었고 불과 24시간 후 결과가 수사팀에 전달되었다.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다. 김성철의 집벽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 샘플이 피해자 이민규의 DNA 프로필과 100% 일치했다. 이것은 용의자들의 모든 완강함과 거짓말을 산산조각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김성철과 진선미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그날 밤 즉시 집행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며 죄 많은 부부의 마지막 자유의 날들은 끝이 났다. 신락군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백색 등 아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성철은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워 퀭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아내를 감싸지도 않고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박경감이 들어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단지 DNA 감정 결과서를 성철 쪽으로 밀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철 씨. 박경감이 말했다. 이민규의 피가 당신 집벽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철은 붉은 직인이 찍힌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의 안의 모든 저항은 사라졌다. 그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오랜 내적 갈등 끝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네, 그가 속삭였다. 제가 했습니다.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첫 자백이 터져나왔다. 끔찍한 비밀의 막이 걷히기 시작했다. 성철은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은 고통과 치욕 그리고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야기는 범행 당일 밤이 아니라 그가 부산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부산에서 거의 1년간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얻어 가족을 보러 왔다고 했다. 1700km가 넘는 긴 여정 동안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내와 네 살배기 아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는 눈물과 행복 속에서 재회하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아내 선미는 그를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포옹은 성에 없었고 미소는 어색했다. 그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감정이 조금 서먹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의 한마디가 그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날 밤 아들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중 아이는 그의 귓가에 잔인할 정도로 순진한 말을 속삭였다. 오늘은 아빠 왔으니까 엄마는 민규 아저씨랑 자고 아빠는 준이랑 자는 거지. 성철은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들에게 민규라는 남자에 대해 캐물었다. 아이는 해맑게 대답했다. 밤마다 민규 아저씨가 엄마랑 자러 온다고. 엄마가 말하길 우리 집 수도관이 밤만 되면 고장나서 아저씨가 고치러 오는 거라고 했다. 네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서툰 거짓말은 어머니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다. 성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배신의 고통은 그가 타지에서 겪었던 어떤 고생보다도 만 배는 더 끔찍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철은 아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의 의심과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남편과의 스킨십을 피했고 항상 피곤하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 그는 아내가 몰래 누군가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희죽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 숨기곤 했다. 거짓과 배신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때 성철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터뜨리고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차갑고 상처받은 그의 다른 반쪽은 더 혹독한 복수를 원했다. 그는 현장을 덮치고 싶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들 앞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한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싶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아내에게 부산 일에 급한 일이 생겨 이틀 후에 급히 가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아내의 눈에 스쳐 지나간 기쁨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금세 가식적인 아쉬움의 표정으로 가려졌지만 말이다. 그것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틀 후 그는 옷과 배낭을 챙겨 아내와 아들에게 애틋한 작별 인사를 하는 연극을 했다. 그는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차가운 키스였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터미널로 가지 않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값싼 여인숙을 구했다.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곳에 앉아 기다렸다. 그날 밤 그는 집 맞은편의 무성한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고통스러운 잠복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은 뒤 밤중에 다른 남자가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문을 열어주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는 침실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상상력은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장면들을 그려냈다. 그때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성철이 예비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집으로 들어섰던 일을 회상할 때 그는 말을 멈추고 박경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음 장면을 떠올리는 극심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김성철의 이야기가 이어진 후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끔찍한 기억의 조각과 마주하기 위해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박민준 경감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가 스스로 죄악을 벗겨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성철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차가운 네 벽 사이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집 안으로 몰래 들어섰을 때 어둠이 그를 삼켰다고 말했다. 그의 눈이 점차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중앙에 놓인 소파 위에는 그의 아들 준이가 혼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마도 엄마를 기다리다 잠들었을 것이다. 혹은 그 엄마라는 여자는 정부와 놀아나느라 아들을 침실로 데려갈 정신조차 없었을 것이다. 순진무구한 아들이 추운 거실에 혼자 누워있는 동안 그의 엄마는 침실에서 다른 남자와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성철 안의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치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붓듯 침실 안에서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와 낯선 남자의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쾌락에 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그의 뇌를 직접 파고드는 드릴처럼 그를 고문하고 모욕했다. 그는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이성은 증오의 어둠에 완전히 삼켜졌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성철이 아니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짐승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집 뒤편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의 손이 익숙한 나무 선반 위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거칠고 익숙한 나무 칼자루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뽑아들었다.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시칼의 날이 차갑게 번득였다. 고기를 써는 칼, 매일 생계를 위해 사용하던 바로 그 칼. 이 가게를 일구는 동안 수년간 그와 함께했던 그 칼이 오늘 밤 모든 것을 끝장낼 흉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칼을 손에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몸을 돌려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의 지옥이 바로 그 문 뒤에 있었다. 그는 바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서서 엿들었다. 들을수록 그의 피는 더욱 끓어올랐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광문이 벽에 세게 부딪혔고 동시에 그의 손이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 빛이 갑자기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어둠과 더러운 미래의 현장을 몰아냈다. 눈앞의 광경은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침대 위에서 낯선 남자가 그의 아내 위에 올라타 있었고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칼을 손에 든 성철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간부와 정부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다. 아내 선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정부를 밀쳐내고 얇은 이불을 몸에 두른 채 침대 구석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남자 이민규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말을 더듬거릴 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성철의 그림자가 덮쳤다. 성철은 그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눈앞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그는 달려들어 식칼을 높이 쳐들고 배신당한 남자의 온 힘을 다해 민규를 향해 내리꽂았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성철은 세게 칼을 뽑아냈고 즉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광기가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가슴배 닿는 곳은 어디든 찔렀다. 마지막 칼날로 그는 적의 목을 똑바로 찔렀다. 민규의 몸이 힘없이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인 채 공포에 질려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부가 숨을 거두자 성철 안의 광기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결과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칼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짙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직 남아있는 욕정의 냄새와 뒤섞여 죄악의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며 칼을 들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선미가 눈물 속에서 아들을 언급하며 절규했다. 날 죽여. 하지만 준이는 어떻게? 아빠는 살인자가 되고 엄마는 죽고 이제 겨우 네 살인데 걔는 어떻게 살라고? 성철의 말에 따르면 그 한마디가 그를 깨웠다고 했다. 그는 밖에 잠들어 있는 순진한 아들을 떠올렸다. 그는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다. 칼을 든 그의 손이 떨리더니 힘없이 축 늘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신 옆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원래 경찰에 자수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는 단지 아내가 남아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진선미가 그를 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법의 심판과 세상의 경멸에 맞서고 싶지 않았다.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생각해낸 것은 바로 그녀였다. 강해버려.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돌을 묶어서 강해버리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린 그렇게 해야 해. 성철은 그때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내의 말, 특히 준이를 위해서라는 두 단어는 최면처럼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운명을 가른 그 끄덕임은 그를 분노에 찬 살인자에서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냉혈하게 시신을 유기하는 죄의 수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빠뜨렸다. 그날 밤의 나머지는 성철의 말에 따르면 지상의 악몽이었다. 아내의 지시에 따라 그는 그녀와 함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손수레에 싣고 안평대교로 나갔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죽인 남자의 시신에 직접 돌덩이를 묶어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청소하고 피 묻은 침대 시트를 빨았으며 마지막으로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가리기 위해 함께 벽을 다시 칠했다. 김성철의 자백은 사건의 끔찍한 진실을 모두 폭로했다. 처음에는 진선미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시신 유기와 범죄 은폐에 있어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와 성철의 자백을 제시하자 그녀도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신라군 법원은 특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피고인석에 선 김성철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아내가 집에 남아 아이를 키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히 중대한 성격을 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성철의 행위는 매우 잔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즉 피해자와 피고인 진선미의 외도 행위가 피고인 성철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로 몰아넣어 범죄 행위로 이끌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김성철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진선미에 대해서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범죄 은폐를 종용하고 시신 유기 계획을 주도한 행위가 매우 잔인하고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인 은닉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피고인의 어린 자녀에게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비극은 여전히 남았다. 한순간의 배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 남자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무엇보다도 한 어린아이의 여린 영혼에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성철 호프는 이제 폐허가 된 채 문을 닫았고 배신에서 비롯된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말없는 증거로 남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각자 계신 곳의 풍경이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상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매일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즐거움을 줄 거예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